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국채 금리가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도 쉽지 않은 금요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도 좋지 않았던 걸 좀 생각을 하면 금요 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와 더불어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간밤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증시에서의 회복세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전방적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연준에서의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15년의 최고 수준의 돌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막판에 다시 하방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즉 이제 강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결국 시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P 500 내에서도 가장 하락이 컸던 섹터는 임의소비세 섹터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2.5% 그리고 뒤이어서 임의소비세 섹터가 1.7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로 1.5% 가량 하락이었다는 점들을 보았을 때는 현재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JP 모건 CEO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을 연일 보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은 굉장히 하방 압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의 움직임들이 견고해지기는 힘들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은 강강약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오늘 장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여전히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와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도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한 자본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말, 즉 이제 금요일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조금 매물출에 대한 부분들에서 접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에 이어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까지 대기업들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기업 위주로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들 어떤 포인트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선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질적인 기업 이윤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이 부분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부터 누적되었던 기업에서의 피로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SPC와 같은 이런 대형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성장 혹은
이제 안착기에 들어가는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충분히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주들 같은 이런 대형 종목들은 성장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팬데믹 사태가 이제 언택트 중심에서의 성장세를 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는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그리고 21년도가 국가 가치가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카카오그룹의 주가가 계속 타격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전에 있어서 이미 기술주들에 대한 성장 가치가 선행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우리가 카페 그리고 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와 같은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배달 수요로 이제 극복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동안의 매출은 사실상 굉장히 급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2021년도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로 잠깐의 주가 상승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오미크론 변이종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또 이제 원활하게 카페 매출이 또 급증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여행사들 그리고 해외 여행사들의 추세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OTT 서비스를 통해서 상대적 선박을 했었지만은 오히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점들을 보셨을 때,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 특히 이제 카페라든가 혹은 이제 식당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식당과 같은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라면은 여전히 2년 동안의 타격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올해 2월 말부터 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기존의 식당들 그리고 이제 카페들 같은 경우에도 에그플레이션 영향을 또 직격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이제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2022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자재값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마진이 적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매출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도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면에서의 감퇴 국면들이 굉장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재 업체 그리고 이제 소비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년 동안의 적자폭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에그플레이션과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의 압박을 좀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출 자체도 다시 급감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이번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제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농심과 같이 이런 라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또 라면 가격을 또 굉장히 높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즉 이제 이렇게 소비재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근원 물가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소비 그리고 이제 지출 역할들을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원인들도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개인 소비 지출이 꾸준하게 형성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둔화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이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마진들조차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처럼 기업 가치에 대한 회전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SPC와 같은 일반 대형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S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사고가 또 이제 연이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또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러한 악영향들이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나 브랜드에 대한 부분의 초점보다도 실질적인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대형 그룹들이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은 이미 이제 기업 현실 자체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푸르밀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사업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이는 이제 결론적으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부실면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에 고수하셨던 어떤 기업의 목표 가격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재 강달러 현상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 주체가 굉장히 많이 감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승 전망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미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되면은 일시적인 단기적 매물들이 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번 증시에서는 여전히 연준에서의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초점을 놓고 있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미 이제 긴축 방향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1월에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준이 75% 인상할 가능성이 90% 이상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개인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보다는 사실상 물가에 대한 안정세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결론적으로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채금리가 이제 4.5%까지도 돌파를 했었다가 장중에 다시 또 4.2%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 이후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계속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자체가 단기간에 잡히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물가 자체에 대한 영향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일부터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18일에 중국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 시장을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현재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꺼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IMF나 세계은행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경고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부분들을 각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타격들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더 비싼 고금리 대출 상품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한 도산 가능성들도 충분히 높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열렸던 이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권단이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오히려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다시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채권 지급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부담을 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부담이 다시 전가가 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대한 역량들 그리고 보증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것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의 어떤 세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죠. 이제 역대 최단명이라는 오명을 또 지게 되면서 했던 이유도 결론적으로 세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타격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을 언급을 했다가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제 맹점으로 잡히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영국 정부에 대한 부분들의 불신이 또 나타났다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자국 기업들도 타격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안전자산 중심으로서의 자금 이동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격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 장세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막상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하방 압력에 대해서 깊게 열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글로벌 이슈들 다 짚어드렸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면들이 많다라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작전 또 제대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를 좀 쭉 살펴봤는데 정말 대긴축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서 좀 걱정이 큽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전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0.86% 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7%,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준 2,200선까지 접근을 했다가 일단 뭐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7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개인만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관이 4,100억, 그다음에 외국인 한 37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어저께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 4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 3천억 넘는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이 한 1,700억, 1,4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2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뭐 등락을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기계, 의료종밀, 통신업의 상승세가 좀 업종의 상승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어저께 뭐 채권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었던 이제 증권 관련 쪽이 증권, 금융업이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운송, 출판, 방송 서비스 섹터만 상승을 보였고요.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IT 부품,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 같은 게 2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의 뭐 매도세를 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같은 건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셀트리온, KTNG 이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오일, 한전기술, 코스모 신소재, SK텔레콤 등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부진으로 인해 주식 시장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 원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 19일 기준으로 48조 7천억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한 2년 만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통화의 약세로 인해서 140원대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엔화, 위안화 모두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화가 150엔 근처까지 움직이면서 199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150엔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와 연계되어 있는 뭐 수합이나 아니면 옵션 거래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장기 채권 금리가 지금 0.25%를 이제 맞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은행의
그런 이제 계획인데 어저께 0.25%를 소폭 상승을 하면서 과연 일본은행이 이런 이제 장기 채권 금리를 0.25%로 뭐 막을 수 있는지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일하고 전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을 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채권 시장의 불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10년물 국고채가 4.435%로 2011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25bp가 상승할 만큼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금리가 촉발되고 있는 게 강원 중도 개발의 ABCP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서 관련된 지금 PF 시장이 뭐 급격히 그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런 PF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용 채권에 관련돼서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강원 중도 개발이 이제 디폴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채권 시장의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좀 더 가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기 금융 시장에서는 뭐 사실상 지금 거의 마비가 돼 있을 만큼 상당히 뭐 생각도 못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에 자금 경색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저께 어저께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가 뭐 쉽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뭐 조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어떤 이제 대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PF와 관련돼서 지금 물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증으로 남아 있는 게 한 61조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PF, ABCP 관련돼서 61조 정도의 이제 보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46조 원 정도가 증권회사에서 보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이제 보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롤오버를 해야 되는 물량이 한 6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렇게 ABCP 시장이 만약 죽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뭐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 큰 금액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일단 막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 채권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걸 매도해서 그 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장 반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치안 뭐 펀드를 통해서 한 1조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피탈 콜로 인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 이제 LCR 규제도 6개월 정도 유예 조치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지도 한번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불안,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 포인트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비관론자들의 언급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창립자죠. 토마스 피터피 회장이 S&P 500 지수가 19%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미국의 CEO들도 지금 경기 침체를 굉장히 체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시장이 힘들 때 비관론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또 현실적인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관련 내용들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그 약세론자들의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시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 그런 이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론적인 그런 이제 얘기를 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달 뭐 CPI 상승률이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 9.1%를 정점으로 인해서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에도 4%대 CPI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 연초에 제로금리였습니다. 이거를 지난달까지 뭐 3.25%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11월 초에 이제 있을 FOMC 회의에서
또 0.75%를 올린 4.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12월 달에도 지금 75bp 인상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현재와 같은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 높은 물가, 그다음에 높은 기준금리는 아마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내년도까지도 이런 이제 높은 상황이 이제 좀 고착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그 경제 흐름 자체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베어마켓 랠리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약세론자인 이제 마이클 윌슨 CIO 같은 경우도 S&P 500이 단기적으로는 4,1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낙폭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런 이제 단기 랠리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좋은 증시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과거 통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1월 초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4분기에 미국 증시의 평균 상승률은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이제 그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S&P 500 같은 경우에 평균 15% 정도 상승했었다라는 게 이렇게 단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랠리가 발생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바뀌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그렇게 뭐 크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당장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텀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뭐 일단 연초부터 발생해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올린 건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뭐 공급 관련된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 특히 주택 가격이나 그다음에 임금,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그 관련된 그 지표가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 그 예를 보면 주택 가격이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과거 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택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초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지금 3분기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뭐 둔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기업들의 그 성장률이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3,0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3,000포인트대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역시나 함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들어오는 편이라서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수도 2,000선까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현재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뭐 국내 성장률 자체,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경제 성장률도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경제 성장률도 좀 낮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 글로벌 성장률을 올해보다 둔화가 된 2.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OECD나 아니면 여러 이제 글로벌 경제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계속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 성장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IMF에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0.1%포인트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 외에 이제 OECD 같은 경우도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2%로 하향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한은도 올해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춘 1.8%로, 그러니까 2% 밑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면 계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9월달 말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히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냐라는 건 이제 뭐 기대 섞인 그런 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서 국내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진 그런 뭐 상황이고요. 특히 그 국내 기업의 수익 구조나 이런 기업 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관련돼서 국내 기업이 이제 좀 나쁘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경제 여건이 현재 바닥을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2,100포인트 정도 되면 뭐 상당히 이제 저점 부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부 국가들의 이제 금융 시스템 불안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뭐 영국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고는 있지만 이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뭐 전인대 이후에 그 시진핑 3기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거냐 여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업 실적이 올해보다는 좀 더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아니면 뭐 일부 요즘에 그 증권사 리포터 중에서는 2,000포인트 이하로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대내외 악재들을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네. 제가 인사하는데 방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연구원님.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영국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로 어제 시장을 좀 움직였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국, 이번에는 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뭐 그런 소식이 나와졌죠. 자, 모두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슈의 깊이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는 건 통화 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증시를 움직이는 건 경기 침체 초점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중이 더욱 큰 상황이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또 통화 정책으로 또 이어지고 또 통화 정책이 더욱 공격적이면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금리 인상은 좀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이 돼서 또 금리 인상을 더 이제 공격적으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좀 하지도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또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또 호재가 또 악재로도 작용을 하고 또 악재가 또 호재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나쁜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섹터는 또 바로 금융주 또는 채권 주식, 신용 조회업 등이 있겠죠. 또 미국이 앞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두 번이나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고, 고금리 인상에도 잡히지 않은 물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관련 이슈 체크하면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대내외 악재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과 관련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뜨겁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복구와 수리가 한창이긴 하지만 회복에 좀 한계가 예측이 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챙겨야 할 포인트가 또 있다고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을 또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미사일과 드론을 자폭 드론을 동원을 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에 좀 타격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 용량의 40%를 잃은 상태로 이제 밝혔습니다. 또 복구와 수리 작업이 현재로서 진행 중에 있지만 기적은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라면서 전력망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 긴급 단전뿐만 아니라 계획 단전도 예상해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와 또 전력회사는 또 순환 단전 조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단시간 내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 장기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치를 또 논했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는 또 남부 동부 전선에서 또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좀 추세를 좀 몰리자 또 우크라이나 내부의 또 전기와 난방, 물, 가스 등을 좀 끊어서 한겨울에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타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들이 불편을 겪게 돼서 전쟁이 빨리 어떤 수단이든 이제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또 세계 곡창지대죠. 또 우크라이나에 또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면 곡물 그리고 사료값들이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료 가격도 이제 더욱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좀 집중해야 할 소식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등이 좀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최고 5%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상을 인상시킬 수가 있고, 또 경기 침체도 또 크게 올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소식들 좀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전쟁 이슈도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앞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설명드렸었는데요. 어제 원전이 좀 강세를 보인 이유도 우크라이나 전력난으로 인한 강세를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할 거는 원전주겠구나 하실 텐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는 시설이 파괴되면, 완전히 파괴된다면 다시 재건하는데 7년에서 8년이 걸리게 되는데, 자, 그럼 그동안에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재건을 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또 전기가 필수겠죠. 자, 그럼 우크라이나 경제가 살아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시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주, 원전주보단 태양광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관련주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또 빠른 기간 내에 설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원전을 다시 건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큐셀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태양광 토탈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9월 달에 자동차 태양광 소재인 첨단 소재 부문 물적 분할과 또 갤러리아 인적 분할을 공시를 했는데, 자, 분할 이후에 첨단 소재 지분 매각과 해당 자금을 활용한 미국 공장 투자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석유화학에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의 핵심인 태양광 부문으로 또 DNA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로 보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모듈 판가 상승과 미국 내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한 태양광 이익, 체력 개선 또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 재무제표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재무제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예상치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한 2천억 원, 500억 원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걸로 보이고, 또 당기순이익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걱정되긴 하나, 앞으로 이제 태양광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트의 흐름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정배열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정배열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사실과,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중심선을 이제 단기 평선들이 이제 돌파를 하고 골든 크로스를 보였죠. 그래서 현재로서도 이제 자리가 괜찮아서 저는 이 종목을 그 태양광 중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볼만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호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힘든 장 속에서도 오른 종목들 중에 원전 관련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건데 여기에 관련돼서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특정 지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날 때는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도 더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더 조정이 나왔었고, 주도주 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은 나오지 않는데,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두 그런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론적으로는 주도주 군에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있는 주가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지 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고, 대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의 흐름에 맞춰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절대 주가가 빠져 있으면 이 원전 업종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게 당장의 실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수주를 한 게 저번 이집트 컨소시엄 일부밖에 없다 보니 당장 분기에는 실적이 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수주가 나와야지 주가의 반응 같은 경우는 나타날 텐데, 이전에 이집트 수주 같은 경우가 8월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1거래일 전에 구체화돼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주가가 강했던 쪽이 한전기술, 그다음에 한전산업 이 순이었고 그때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한수원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뒤에 이 부분의 본격적인 체결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컨소시엄의 중심은 한수원, 동일하게 한수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테마주들이 강하겠지만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바뀌어서 즉 대장주 같은 경우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은 뭐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로 좀 체크해서 가장 베타가 끈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여기 컨소시엄 안에서 주 역할을 맡았던 종목들, 기업들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쪽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집트 원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 안에서 일부만 공급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가 다 수주를 따냈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심이 돼서 원전의 수주 부분을 통해 폴란드랑 우리나라가 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집트 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하면은 폴란드 건 같은 경우는 수주를 확인하고도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이슈로 어제 굉장히 다양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은 한전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원전과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원전 업종은 주가 조정세가 나왔고 이제 주가는 수주 가능성의 부각 단계입니다.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소시엄 중심에 서기 때문에 수주의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3,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 한전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개별적으로 호재에 좀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또 원전 관련주가 오른 만큼 오늘은 어떤 이슈로 테마적으로 좀 가는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시장 특성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전일 시장도 그렇고 시장은 조정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상황에서 어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와 관련된 그 통제 기일, 그러니까 격리 기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서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하락의 반 정도는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은 부정적인 요인을 반영하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그런 단계지만은 장중에 긍정의 소식이 일부 있으면 좀 이 조정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복원을 하려고 하는, 즉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는 한 8분 음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은 좀 강한 종목군, 약한 종목군 이쪽을 나눠서 시장이 특정한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또 강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다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하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 종목들 또한 좀 한 차례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장중에 이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 호재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성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까지 다루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해당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의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장중에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